있더라고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큰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말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면 훨씬 더 힘들고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한때 저는 제 인생을 오롯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데 쏟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결국 나 자신도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걸요. 결국 인생은 미움과 후회의 끝에서 다시 사랑과 용서를 배우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로 온, 하지만 전혀 다른 마음으로 서 있는 지금의 제 이야기를 말입니다. 저는 유복한 집안의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어릴 적 제 세상엔 부족함이란 게 없었어요. 갖고 싶은 건 대부분 가질 수 있었고 그 중심엔 언제나 아빠가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아빠는 금융권에서 일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바빴지만 돈을 잘 벌었고 그 덕에 우리 집은 넉넉했죠. 그 시절에 저는 그저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아빠는 바쁜 와중에도 저를 무척 아끼셨어요. 제 생일, 초등학교 입학식 같은 특별한 날이면 어김없이 일을 제쳐두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셨죠. 저 역시 그런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엄마는 교육열이 높은 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학원을 여러 군데 보내고 딸이 노는 것보단 공부하는 걸 좋아하셨죠. 그런 엄마와 달리 아빠는 언제나 제 편이었습니다. 민정아, 오늘은 아빠랑 나가서 햄버거 먹고 올까? 근데 엄마가 이따 학원 가야 한다고 했는데. 하루쯤은 괜찮지. 엄마한텐 비밀로 하고 우리끼리 햄버거도 먹고 영화도 보고 오는 거 어때? 응? 아빠는 가끔 엄마 몰래 나를 데리고 나가 제가 좋아하는 걸 마음껏 시켜주셨습니다. 엄마가 건강에 안 좋다고 금지한 음식도 몰래 사주고 용돈을 슬쩍 더 쥐어주며 윙크를 하기도 했죠. 그때 아빠는 저에게 다정하고 세상 제일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12살이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한 번은 주말에 아빠가 보여줄 게 있다며 엄마와 저를 데리고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아빠,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비밀이야. 가보면 알아. 아빠가 우리 가족에서 준비한 깜짝 선물이니까 기대해. 저희 가족이 도착한 곳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아빠는 작은 주택 앞에 주차를 하더니 앞으로 우리 가족이 쉴 때마다 와서 쓸 별장이라며 그 집을 소개했습니다. 아빠가 장담한 대로 엄마는 깜짝 놀랐어요. 당신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집을 샀어? 예전부터 이런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신이 노래를 불렀잖아. 우리 결혼 15주년 선물로 내가 마련한 거야. 서울에서도 가까우니까 앞으로 머리 식히고 싶으면 여기 와서 시간 보내면 되겠다. 그치? 아빠가 결혼 15주년 선물로 마련한 집은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 있는 작지만 아득한 단층주택이었습니다. 엄마는 나이가 들면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단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어요. 처음엔 걱정으로 투덜대던 엄마도 막상 집을 살펴보니 마음에 드시는 것 같았어요. 집 구경을 마치고 거실에 앉은 엄마에게 아빠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당신 말대로 이제 주말엔 공기 좋은 데서 쉬자. 그리고 이건 집 문서고 이 집은 당신 명의로 된 집이야. 어서 받아. 그 집은 우리 가족에게 작은 휴식처가 됐습니다. 휴가철이나 주말, 방학 때마다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마당에선 고기 굽는 냄새가 났고 밤이면 매미 소리와 풀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고 아빠는 마당 한켠에서 저와 공놀이를 하거나
직접 만든 그네를 밀어주곤 했습니다. 도시에선 늘 바쁘던 아빠가 그곳에선 유난히 많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좋아서 저는 그 집에 가는 걸 좋아했고 전원주택은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온한 시절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 IMF가 터졌거든요. 아빠가 다니던 회사도 그 타격을 맞았어요. 하루아침에 회사가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그 중에는 아빠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어버린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아빠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식탁 위에 앉아 있어도 밥 한 술 뜨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고 다시 일자리를 찾으면 된다고 말했지만 그때 아빠는 그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얼마 뒤 아빠는 다시 시작해보려 노력했어요. 이력서를 내고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일자리를 구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아빠뿐이 아니었어요. 금융권 출신이라는 자부심은 현실 앞에서 아무 힘이 없었고 면접을 봐도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아빠는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집에 늦게 들어왔고 들어올 때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는 그런 아빠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매일 이렇게 술만 마시면 어떡해. 일자리 구하려고 해봐야지. 우리 민정이 이제 중학생 됐는데. 집에서 잔소리만 하면서 당신이 뭘 알아?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나도 신경 끄고 싶어. 근데 당신이 허구한 날 술만 마시고 들어오는데 내가 신경을 끌 수가 있겠냐고. 화목했던 가정은 점점 사라져갔고 집에는 엄마와 아빠의 다투는 소리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는 사업을 하겠다며 나섰습니다. 아빠에게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이 조금 있었는데 그걸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한 거죠. 엄마는 이런 아빠 생각을 반대했습니다.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 대기업들도 부도를 못 막아서 다들 무너지는 마당에 사업을 하겠다고? 안 돼. 절대 안 돼. 난 반대야. 민정엄마 잘 들어봐. 원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야. 이 아이템 확실하다니까? 여보, 민정아빠.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는 손대지 말자. 우리 민정이 나중에 대학교도 가야 하는데 그건 그때 쓰자. 응? 됐어. 당신처럼 그렇게 답답하게 하다간 돈 못 벌어. 이걸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민정이 대학도 보내고 유학도 보낼 거니까 그냥 나만 믿어. 아빠는 지인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남은 돈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 뒤로 아빠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퇴직금도 예금도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까지 다 써버린 후부터는 도박과 유흥으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가끔은 누군가와 자잘한 싸움을 벌이다 경찰서에 불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와 엄마는 아빠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조만간 정신을 차려서 다시 예전처럼 열심히 일할 거라고요.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늦은 밤, 엄마는 경찰서에서 온 전화를 받았죠. 근데 엄마의 표정이 다른 날과는 달리 무척이나 심각했어요. 민정아 어떡하니? 네 아빠 이번엔 쉽게 못 나올 것 같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얼른 가봐야겠다. 엄마와 함께 경찰서로 가자 아빠는 여전히 술에 취한 채로 씩씩거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저희 엄마를 보면서 심각하게 말했어요.
이정옥 씨가 술에 취해서 지나가던 사람이랑 시비가 붙었는데요. 상대방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이정옥 씨가 밀치는 바람에 머리가 깨졌거든요. 상대방이 이정옥 씨를 폭행으로 고소한다고 하십니다. 엄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빠에게 향했습니다. 아유, 이 인간아. 네가 이러고도 남편이고 아빠야? 술을 마시면 곱게 마실 것이지. 뭐? 사람을 때려? 이제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아빠는 그제야 정신이 조금 들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고 엄마는 울고만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걸 권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부르는 합의금은 생각했던 것보다 컸고 저희 가족에겐 그만한 돈이 없었죠. 결국 아빠가 결혼 15주년 선물로 엄마 이름으로 샀던 그 전원주택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이번 기회에 정신을 차리시길 바라셨지만 아빠의 방황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도 도박을 끊지 못했고 항상 술에 취해 엄마에게 돈을 만들어 오라며 행패를 부리기까지 했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빠는 더 이상 제가 예전에 알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그때부터 우리 집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박에 빠진 아빠는 일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몰래 엄마 앞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마련했습니다. 빚을 갚는 것도 가정의 생계도 고스란히 엄마의 몫이 되었어요. 엄만 처음엔 동네 마트 계산대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엔 계산대에 서고 밤엔 간단한 포장 일을 하며 하루에 3군데를 오갔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제 학비와 학원비를 감당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마저도 더는 버틸 수가 없어서 제가 미안한 듯 말했어요. 민정아, 다음 달부터 학원은 그만 다녀야 할 것 같다. 미안하다. 엄마가 조금만 사정 나아지면 다시 학원 등록하게 해줄게. 알겠지? 엄마가 그렇게 고생할 동안 아빠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어느 날은 술에 취해 새벽에 들어오더니 엄마의 지갑을 뒤지고 통장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빠의 행패는 심해졌죠. 술만 취하면 엄마에게 욕을 퍼붓고 돈을 만들어 오라며 밥상을 뒤엎는 날도 있었습니다. 돈 어디 있어? 돈 가져와! 돈이 어딨다고 그래. 월세 내고 빚 갚고 나면 민정이 용돈 줄 돈도 없어. 당신 눈이 있으면 봐. 애 운동화가 다 닳아졌는데 저거 바꿔주지도 못하고 있잖아. 이게 부모야, 어? 그깟 운동화 내가 한탕 크게 벌면 100켤레도 사줄 수 있어. 돈 어디다 숨겼어? 아빠는 밥상을 엎더니 엄마가 돈을 숨겨둔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엄만 그것마저 뺏길 수 없어서 아빠 앞을 막아서며 말했어요. 이 돈은 절대 안 돼. 이거 우리 월세랑 민정이 학교에 낼 돈이란 말이야. 월세가 벌써 3개월이나 밀렸어. 보증금도 싹 까먹었는데 이번에도 못 내면 우리 거리로 쫓겨나. 아유, 안 비켜? 내가 한탕만 크게 벌면 이 집구석보다 훨씬 좋은 집에서도 살 수 있다니까? 당신 시댁에서 받은 땅 있잖아.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 그거 팔아. 그거 팔아서 도박을 하든 술을 마시든 당신 마음대로 쓰라고. 아,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 그거 팔 수 있으면 내가 이러고 있겠냐? 엄마가 말하는 땅이 뭔지는 몰라도 아빤 쓸모없는 땅이라면서 엄마가 숨겨둔 돈을 기어이 찾아냈어요. 엄만 이제 다 끝났다는 듯 아빠에게 그 돈 가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아빠는 집을 나갔고 정말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오래 집을 비우다가 돈이 떨어지면 돌아오던 그 사람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죠.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아빠의 소식은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집을 나간 뒤 엄마는 자신이 신용불량자가 된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다 아빠 때문이었죠. 엄마 신분증으로 여기저기 돈을 빌렸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돈이 급해도 은행에선 대출을 할 수가 없었고 친척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어요. 결국 엄마는 그때부터 남의 집 파출부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2집, 많을 땐 3집까지 돌았습니다. 겨울에는 손끝이 갈라져 피가 날 정도였지만 엄만 항상 괜찮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런 엄마를 볼 때마다 저는 미안하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엄마 손에 핏자국이 있는 걸 보면서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한텐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엄마와 제가 살던 집은 방 한 칸에 부엌 하나 딸린 곳이었어요. 엄마는 저한테 방해될까봐 방에서 주무시지도 못하고 부엌 구석에 이불을 깔아놓고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죄송했어요. 엄마는 춥고 불편한 곳에서 몸을 한껏 웅크리고 주무셨고 그마저도 몇 시간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 또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저는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입학했죠. 엄마는 그날 저보다 더 많이 울었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저희를 찾아오지도 않았고 소식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형편은 어려웠지만 아빠 없이도 둘이서 잘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제 마음속엔 2가지 목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돈을 벌어서 예전에 엄마가 좋아했던 그런 집을 다시 사주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빠 같은 사람은 절대 만나지 않는 것. 이 2가지가 제 인생의 기준이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아빠의 존재는 점점 희미한 그림자처럼 잊혀져 갔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르바이트도 꾸준히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용돈을 벌어야 엄마의 짐을 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수업이 끝나면 늦은 밤까지 대학교 근처 호프집에서 일하고 주말엔 식당과 편의점에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항상 피곤을 달고 살았어요. 한 번은 수업 전에 공부를 하려고 잠깐 들렀던 도서관에서 저도 모르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흔들어 깨워서 겨우 일어날 수 있었죠. 저를 깨운 사람은 어떤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저기, 너 이민정 맞지? 나 너랑 같은 수업 듣는데 여기서 자고 있길래 깨웠어.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지각할 뻔했네요. 근데 누구신지... 나는 이번에 복학한 오경민이라고 해. 수업 때 몇 번 본 적 있거든. 이러지 말고 나가자. 수업 늦겠다. 저는 그 선배 덕에 수업 지각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공부하고 일만 하느라 학과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건 그 선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도 이번 학기에 복학해서 친한 사람이 없거든.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친하게 지내자. 수업 끝나고 같이 밥이라도 먹을래? 죄송합니다. 저 수업 끝나면 아르바이트 하러 가야 해서요. 그래? 그러면 내일은? 같이 듣는 수업 점심쯤 끝나는데. 그때도 아르바이트 가야 해서요. 경민 선배와는 수업이 겹치는 날이 많았기에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제 사정을 얼핏 알게 된 선배가 하루는 과외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었죠. 민정아, 내 친구 동생이 과외 선생님을 구하더라고. 너 이거 한번 해볼래? 이 집 부자라서 과외비도 많이 줄 거야. 민정이 너 우리 학교 장학생이라고 하면 엄청 좋아하실걸? 그 선배 덕에 저는 과외를 몇 개나 할 수 있었고 제 시간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가 선배에게 늘 받기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경민 선배에게 고마웠던 저는 밥 한 끼를 사기로 했습니다. 경민 선배, 이번 주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와, 민정이 네가 웬일이야? 당연히 시간이 없어도 만들어야지. 근데 무슨 일이야? 선배가 저 신경 써주신 거 고마워서요. 제가 맛있는 밥 살게요. 그럼 주말 저녁쯤 보는 걸로 해요. 그런데 밥을 먹기로 한 날, 선배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조금 늦는 줄 알았지만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도 읽지 않았죠. 처음엔 화가 났지만 나중엔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지, 오다가 사고라도 난 건 아닌지 걱정이 됐습니다. 다음 날 강의실에 들어가자마자 경민 선배부터 찾았지만 어디에도 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학생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맞다. 너 오경민 선배 소식 들었어? 아버지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집안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며. 야반도주 했다던데? 아니야. 선배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랑 바람나서 집안 재산 다 들고 나가버렸대. 선배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고. 지금 선배네 집 완전 난리도 아니라던데. 다른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길은 없었지만 적어도 경민 선배가 당장 학교에 나올 상황이 아니란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 후로 선배는 다시 학교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 전화나 문자를 보내봤지만 답장은 없었고 나중엔 전화번호까지 바꿨는지 연락이 되지도 않았어요. 밥 한 끼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 채 경민 선배와 인연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엄마는 아빠가 남겨둔 빚 때문에 여전히 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엄마가 일을 관두었으면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웠죠. 제가 취직한 걸 가장 기뻐한 건 엄마였습니다. 민정아, 그동안 취업 준비하느라 수고했어. 요즘처럼 힘들 때 졸업하자마자 취업한 사람이 어딨어. 진짜 잘했다, 잘했어. 엄마, 이제 나도 돈 버니까 엄마 일 좀 줄여. 혼자 버는 것보단 둘이 버니까 남은 빚도 금방 갚을 수 있을 거야. 아휴, 말이라도 고맙다. 그래도 민정아, 너무 집안에만 신경 쓰지 마. 너도 사람도 좀 만나고 그래. 그동안 공부하고 알바한다고 고생만 했잖아. 그러다가 젊은 시절 다 간다.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예쁜 나이야. 엄마의 말에 알겠다곤 했지만 사실 저는 누군가를 만나고 연애를 하는 것보단 하루빨리 빚을 갚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벌어 생활하니 예전처럼 하루하루가 막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삶이었죠. 주변 친구들은 저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지만 저에게 결혼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빚을 갚는 것만으로도 벅찼고 연애는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새 저도 30이 넘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빈속에 마신 술이 문제였는지 그날따라 술 기운이 빨리 오른 저는 길에서 지나가던 남자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저는 바로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 역시 잔뜩 술에 취했는지 다짜고짜 화를 내며 저에게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 남자가 제게 겁이라도 주려고 손을 든 순간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나 막아주었고 술 취한 남자는 몇 마디 궁시렁거리더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으시죠? 여기 술 취한 사람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럼 전 이만. 그런데 저를 도와준 그 남자의 얼굴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 아닌 것 같아서 잠시 멍하니 바라봤는데 이내 누군지 떠올랐죠. 그 남자는 대학 시절 갑자기 사라져버린 경민 선배였습니다. 저는 반가워서 먼저 아는 척을 했습니다. 저기 잠시만요. 경민 선배, 오경민 선배 맞죠? 나 누군지 모르겠어요? 너 혹시 이민조? 거의 10년 만의 재회였지만 경민 선배의 선한 얼굴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바로 연락처를 교환했고 저는 예전에 못 샀던 밥을 이번 기회에 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저희는 작은 식당에서 다시 만났고 그 자리에서 저는 그때 있었던 일을 물었습니다. 경민 선배, 근데 학교는 갑자기 왜 안 나온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만나기로 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져서 걱정 많이 했었어요. 민정이 너한테 말도 안 하고 사라져서 미안한 게 많아. 그땐 정말 미안했다. 내가 정신이 없어서 연락도 못했어. 그때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 사업이 망했어. 아버지는 사업 망하고 빚쟁이들 피해서 도망가셨고 그것 말고도 다른 일도 있었는데 아무튼 복잡한 일이 많았어. 그 일로 엄마도 충격을 받으셔서 쓰러지셨는데 몇 달 뒤에 돌아가셨거든.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나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근데 아버지는 엄마가 돌아가셨다는데도 장례식에 나타나지도 않으셨어. 어머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게 말이야. 나도 우리 아버지가 이해가 안 갔어. 나한테 여동생이 하나 있거든.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연락도 안 되니까 내가 동생을 지켜야겠더라. 그때 동생이 겨우 고등학생이라 나 말곤 뒷바라지 해줄 사람이 없었어. 그렇게 돈 벌고 빚 갚느라 학교도 그만두고 계속 일만 했었어. 경민 선배는 혼자서 일하며 여동생을 뒷바라지했고 3년 전에 겨우 한 회사에 입사해서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버리고 간 아버지는 1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자연스레 그의 지난 세월과 책임감을 떠올렸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가족을 지킨 선배의 모습이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저희는 그날의 우연한 만남 이후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졌고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경민 선배는 곧 제게 결혼을 하고 싶다고 청혼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빚을 갚고 있었고 제가 결혼을 하면 혼자 지내게 될 엄마도 걱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엄마에게 그럴듯한 집 한 채는 마련해주고 제 가정을 꾸렸으면 했거든요. 이런 저의 고민을 알아챘는지 하루는 선배가 말했습니다. 민정아, 왜 그래? 나랑 결혼하는 게 싫은 거야? 아니면 혹시 너네 집안 사정 때문인 거야? 네, 맞아요, 선배. 저도 선배가 좋긴 하지만 우리 집 사정 어려운 거 알잖아요. 저랑 엄마는 아직도 아빠가 남겨둔 빚을 갚고 있고 결혼하면 혼자 살게 될 엄마 걱정도 되고요. 민정아, 내가 너랑 결혼하자고 했을 때는 지금 너의 상황까지 다 감당할 수 있어서야. 결혼하면 어머니도 모시고 살자. 그리고 빚은 같이 갚아나가면 되는 거잖아. 민정아, 네가 진 짐을 나도 같이 나눠주고 싶다. 그 말에 저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역시 경민 선배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어느 날, 엄마와 저녁을 먹다 문득 아버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간 이후로 그 존재는 마치 금기와도 같았거든요. 엄마 있잖아.
아빤 나 결혼하는 거 보고 싶지 않을까? 그 인간 얘기는 왜 꺼내? 이제 와서 갑자기 나타나도 걱정이다. 그래도 지가 양심이 있으면 우리 앞에 안 나타나겠지. 너는 경민이랑 결혼 잘하는 거야. 요즘 그렇게 바르고 성격 좋은 남자 만나는 게 쉬운 줄 알아? 힘든 상황에서도 잘 자란 거 보면 얼마나 대견한 줄 모르겠어. 근데 엄마, 나 경민 씨가 너무 좋긴 한데 한 가지 불안한 게 있어. 아버지도 원래부터 망가진 사람은 아니었잖아. 나 어렸을 때만 해도 얼마나 다정하고 좋았는데. 근데 그렇게 한순간에 달라지는 거 보고 혹시라도 경민 씨가 그럴까봐 겁이 나. 엄마는 제 말을 듣고 깜짝 놀란 듯 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경민 씨가 혹시나 아빠처럼 변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던 제게 엄마는 말했습니다. 민정아, 잘 들어.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게 없으면 아무 관계도 못 이어가. 경민이는 네 아빠랑은 다른 사람이라고 엄마 믿는다. 그건 가장 가까이서 본 네가 제일 잘 느낄 거 아니니. 서로 믿으면서 살아가면 너희 둘은 잘 살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청혼을 받고 1년 후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 말한 대로 저희 엄마까지 모시며 같이 살았습니다. 엄마는 처음엔 어색해하셨지만 금세 편안함과 안정을 느끼셨고 사위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남편에게 항상 고마웠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 엄마도 얼굴이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사실 나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가 혼자 살게 되는 게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고맙긴. 민정아, 난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싶어도 그럴 부모가 없잖아. 그래서 장모님에게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야. 당신도 장모님 더 나이 들기 전에 해드릴 수 있는 거 다 해드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결혼한 지 3년쯤 지났을 때 엄마와 저는 드디어 오랜 세월 짓눌렀던 빚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채무에서 벗어나자 그제야 비로소 한숨 돌리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편이 몇 년 전 해주었던 말이 떠오르더군요. 엄마가 나이 들기 전에 해드릴 수 있는 건 해주자는 말이요. 문득 바쁘게 사느라 잊고 있었던 제 목표가 생각났습니다. 아빠 때문에 팔아버린 경기도의 작은 주택을 엄마에게 되찾아주고 싶단 거였죠. 그때와 같은 집은 아니더라도 답답한 아파트가 아니라 엄마가 좋아하던 공기 좋은 곳의 아담한 주택이라도 사주고 싶었습니다. 빚을 다 갚았으니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돈을 모았고 1년쯤 지나니 대출을 조금 받으면 엄마에게 집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조건이 괜찮은 아담한 주택을 발견했어요. 서울 외곽이긴 했지만 교통도 괜찮고 살기도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 아이가 태어난다면 신나게 뛰어놀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계약했어요. 남편도 그 집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오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열심히 달려온 엄마와 함께 이제 진정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곳에서 자식도 낳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란 꿈에 부풀었죠. 하지만 이사할 날을 기다리던 중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제가 계약한 집이 허위 매물이었고 저는 사기를 당한 거였습니다. 진짜 집주인이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가짜 집주인이 부동산 업자랑 짜고 사기를 친 거였어요. 겨우 빚을 갚았는데 왜 또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화가 났습니다.
안 좋은 일이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졌고 속상한 마음에 저는 울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왜 항상 이럴까요? 잘 알아봤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엄마를 조금 편하게 모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민정아, 이게 네 잘못은 아니야. 당신 탓으로 생각하지 마. 사기친 사람은 잡으면 되고 돈도 다시 모을 수 있어. 남편의 말에 저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내 편이 있다는 건 든든한 일이었어요. 그 덕에 저는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엄마가 저를 조용히 거실로 불렀어요. 민정아, 이 통장 받아라. 결혼할 때 내가 도와준 것도 없잖니. 이걸로 그 집 사려고 대출 받았던 거 조금 보태려는 거야. 얼마 되진 않지만 오서방볼 낙이라도 생기면 좋겠다 싶어서. 그 돈을 엄마가 왜? 엄마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네가 나 아니었으면 그 집 사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그게 미안해서 그러지. 엄마 괜찮아. 그 일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했어. 사기당한 거 알고 속상하고 힘들었는데 경민 씨 덕에 다시 힘내기로 했어. 이래서 금방 갚을 수 있어. 그래 민정아. 네 옆에 힘이 되는 그런 남편이 있다는 게 엄마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엄마처럼 살지 말고 너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엄마 마음 알지? 저는 엄마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유일한 자신의 딸이 자신과 달리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한 달이 흐른 어느 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경찰이었죠. 이민정 씨 핸드폰 맞습니까? 이정욱 씨 아시죠? 이정욱,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집을 나간 뒤 20여 년 넘게 소식 한 번 없었던 아빠 이름이었어요. 저는 하나도 반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 무슨 사고를 친 건 아닌가 가슴이 덜컥했죠. 한동안 제가 대답이 없자 경찰은 한 번 더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보세요? 이정욱 씨 따님 이민정 씨 맞으시죠? 아, 네, 맞습니다. 혹시 그 사람 무슨 사고라도 친 건가요? 그게 아니고 이정욱 씨가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원 확인이 필요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뭔가 사고를 친 줄 알았는데 사망했단 소리를 듣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연락 한 번쯤 올 줄은 알았지만 이런 식으로 소식을 듣게 될 줄은 예상도 못했으니까요. 경찰에게 대강의 말을 듣고 그날 퇴근해서 엄마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절 바라보는 엄마를 보면서 이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숨길 순 없으니 한숨을 한번 크게 쉰 뒤 낮에 경찰에게 들었던 말을 꺼냈어요. 엄마, 그게 아빠가... 뭐? 아빠? 너한테 아빠가 어디 있어? 뭐야, 그 인간이 또 사고 쳤대? 사고 쳐서 경찰이 연락한 거야? 엄마, 일단 진정해봐. 아빠 사고 친 게 아니고, 돌아가셨대. 뭐? 그 인간이 죽었다고? 경찰 말로는 길에서 노숙자로 지내다가 객사하셨대. 장례식장도 알려줬어. 뭐 장례식장? 민정아, 너 잊었어? 네 아빠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나는 그 인간이 객사했다고 해도 불쌍하지도 않아. 그렇게 죽은 것도 벌 받은 거라고 생각한다. 그 인간
내 남편이길, 네 아버지이길 오래전에 포기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 장례식장 절대 가지 마. 저도 기본적으로 엄마와 같은 생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어린 시절 아빠와 함께했던 좋은 기억도 남아있었기에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심하게 반대하시는 탓에 장례식에 가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정했지만 마음 한편이 영 찝찝하더라고요. 그날 밤 야근을 하고 돌아온 남편이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당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걱정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낮에 경찰서에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연락 왔었어요. 길에서 노숙자로 살다가 객사하셨다고요. 뭐? 정말? 근데 이러고 있어도 돼? 장례식장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자식은 민정이 너 하나잖아. 엄마가 절대 가지 말라고 하시네. 이제 우리랑은 인연 끊긴 사람이라고. 남편은 그 말을 듣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아버지 이야기 내가 말했었지. 사업 망하고 남아있던 집안 살림 다 챙겨서 나가셨다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사실 아버지 말이야. 그때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어. 사업 망하고 바람난 여자랑 같이 살려고 그렇게 재산 챙겨서 집 나간 거야. 그때 내가 더 화가 났던 건 말이야. 그렇게 해서 엄마까지 쓰러지셨고 결국엔 얼마 못 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장례식에도 안 왔다는 거야. 여자랑 바람나서 자식까지 내팽개치고 난 그걸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나도 연락을 끊고 살았지.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어떻게 알았어요? 그 바람 피운 여자가 연락한 거예요? 아니, 시골에 있는 먼 친척한테서 들었어. 불륜녀는 아버지 재산이 떨어지니까 도망갔다더라. 우리 아버지도 노숙자처럼 힘겹게 살다가 돌아가신 거라고 들었어. 근데 난 아버지에 대한 미움 때문에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어. 그땐 화가 나서 장례식에 안 갔지만 살면서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 그래서 말인데 당신은 나처럼 마음에 걸리는 일 없이 살았으면 해.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아버지한테 자식된 도리한다 생각하고 다녀오는 게 어떨까? 남편의 그 말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혼자 가는 것보단 그래도 엄마와 함께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엄마를 설득했어요. 엄마,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다녀오자. 엄마한테 못할 짓 많이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 마지막 길이잖아. 나 태어나게 해준 사람이고. 밉지만 아버지 덕에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 만난 걸로 나는 행복해. 엄마도 그렇지 않아? 그래도 아버지랑 결혼했으니까 나 만날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다녀오자, 응? 계속되는 제 설득에 결국 엄마 역시 함께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같이 가려고 했지만 엄마가 말렸습니다. 오고 싶다면 저녁 때나 잠깐 들르라고 했죠. 막상 도착한 장례식장은 찾아오는 사람도 하나 없이 초라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아버지가 엄마를 괴롭힌 벌을 이렇게 받는 건가 싶었어요. 그리고 직접 눈으로 보면 슬플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아무런 기분이 들지 않았어요. 그저 울어줄 사람 하나 없는 장례식장을 보면서 아버지가 조금 더 잘 살았더라면 삶의 마지막이 이렇게 초라하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한참을 바라보고 계셨죠.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아버지 영정에 인사를 올린 뒤 제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고인의 가족분 되십니까?
네, 제가 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는지. 따님이시군요. 저는 토지개발회사 법무팀인데요. 상속 확인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그 남자의 말을 듣던 엄마가 이상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상속이요? 이 인간은 남길 게 없어요. 남긴 게 있다면 빚이지. 돈이라고는 없을 겁니다. 이정욱님 명의로 된 토지가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얼마 전까지 개발 제한 구역이었는데요. 이게 최근 해제가 돼서 보상금이 네? 토지라면 땅이요? 설마 산 밑에 있는 그 땅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정욱님 소유의 땅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한동안 매매와 개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정부에서 이곳에 그린벨트를 해제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신도시 도로 확장 구역에 이 땅이 포함되면서 보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0평 정도 되니까 이 보상금은 1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어린 시절 엄마와 아버지가 땅 때문에 싸우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쓸모없는 땅이라며 욕하던 그 땅이 분명했죠. 저와 엄마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서로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토지개발 회사 직원이 떠난 뒤 저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방금 그 사람이 말한 땅, 예전에 아버지가 팔지도 못한다면서 욕하던 그거 맞지? 맞아. 아유, 나 참,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있구나. 가지고 있어봤자 쓸모없는 땅이라고 그렇게 욕을 했는데 결국 그 땅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민정아. 네 아버지가 그동안 우리한테 미안해서 이렇게라도 보답하나 보다. 엄마는 말을 마친 뒤에 한참 동안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곤 작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 때문에 살아선 지옥이었는데 죽고 나서야 우리한테 천국문을 열어주네요. 잘 가요, 민정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얼마 뒤 저희는 토지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생전 그렇게 큰 돈은 처음이라 얼떨떨했어요. 보상금으로 제 앞으로 생긴 대출금을 모두 갚고 사기를 당했던 집보다 훨씬 좋은 집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간 날 엄마는 창밖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네 아빠 그 인간 때문에 집 하나 없이 살았는데 그래도 결국 그 사람 덕에 우리가 다시 살 집을 갖게 되었구나. 아휴, 이걸 좋아해야 할지. 엄마가 그날 그랬잖아. 아버지가 죽어서라도 엄마랑 나 힘들게 했던 빚 갚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 집에서 즐겁게 살자.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집에 이사 온 이후부터 모든 일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승진해서 밀리기만 했던 남편은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아 결국 2번급으로 승진했어요. 그리고 젊은 시절부터 일만 하느라 몸 여기저기가 성치 않았던 엄마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죠. 저는 자주 병원에 들락거렸는데 이사 후로는 얼굴빛이 밝아지고 식사량도 부쩍 늘어서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쁜 소식은 결혼 후 아무리 노력해도 생기지 않던 아이가 생긴 거예요. 남편은 제가 임신했단 말을 듣자마자 기뻐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치 이 집이 자신들에게 좋은 기운만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았죠. 새로 꾸민 작은 마당의 나무가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걸 볼 때마다 이제는 진짜로 우리의 집이 생겼다는 실감이 났고 그럴수록 한 번씩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적 제게 햄버거를 사주며 웃던 얼굴과 세상에 지쳐 망가져가던 모습이 동시에 떠올랐죠. 아버지도 집을 나간 뒤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이젠 원망보다 연민이 앞섰고 마음속으론
아버지가 편히 쉬기를 바랬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그땐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걸까? 세상을 원망하며 버티던 날들이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이유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남긴 상처도 그 상처를 꿰매며 살아온 세월도 결국은 지금의 나를 이 자리까지 데려다준 시간들이었습니다.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듯한 이 집에서 저는 이제야 비로소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버지도 하늘 어딘가에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웃고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겠죠. 저는 가끔 마당의 의자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앞으로는 엄마, 남편, 그리고 몇 달 뒤 태어날 우리 아이와 이 집에서 오래도록 행복한 가족으로 살아가겠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